산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 쇠와 쇠가 부딪히는 끔찍한 파열음이 아니었다면 그날도 김민준 노인에게는 그저 지나간 수만 번의 날들과 똑같은 하루였을 겁니다. 외딴 산자락에 홀로 자리한 낡은 기와집, 처마 밑에 매달린 마른 옥수수처럼 노인의 시간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을 타고 들려온 그 처절한 소리는 노인의 앙상한 가슴에 찬물을 끼얹듯 서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짐승의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 소리에는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세상의 모든 원망과 절망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비명에서 시작됩니다. 한 노인이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떻게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곧 이 진도견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밀렵꾼과의 숨막히는 대결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산속 깊은 동굴에서 벌어지는 필사적인 사투와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놀라운 반전의 순간까지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평생을 묵묵히 땅을 지키며 살아온 한 노인의 강인함, 그리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한 마리 진동연의 눈물겨운 충성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편안히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김민준 노인은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마당 한편에 쌓아둔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불의의 사고로 잃은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이 적막한 산과 텅 빈 집,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추억뿐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산사의 소리에 눈을 뜨고 밭을 돌보고 해가 지면 막걸리 한 사발로 시린 마음을 달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뼈를 깎는 듯한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깽, 깽, 끄응.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소리는 노인이 아들과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던 뒷산 방향에서 들려왔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신음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쯧쯧쯧, 또 그놈 짓이로구나. 노인은 나직이 혀를 찼습니다. 머릿속에 마을의 골칫거리인 밀렵꾼 박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겠다며 산 곳곳에 불법적으로 덫을 놓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법도 양심도 없는 자였습니다. 노인은 몇 번이고 그에게 경고했지만 박 씨는 늘 비웃음으로 되받아칠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마음속에서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어떤 생명인지는 모르나 저리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 대신 쓰던 단단한 참나무 작대기를 손에 쥐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공구 상자에서 녹슨 팬츠와 두꺼운 가죽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산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몸처럼 오르내린 산길은 눈을 감고도 훤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이어지는 소리를 따라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발밑에서는 마른 잎사귀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처연하게 울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노인은 소리의 근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커다란 바위 틈, 수풀에 교묘하게 가려진 곳에 번뜩이는 쇠붙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쇠붙이에 앞발이 단단히 물린 채 새하얀 진도견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씨 같은 밀렵꾼들이 창개라고 부르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개는 이미 탈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노인의 기척을 느끼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눈에는 고통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새하얀 털은 흙과 피로 얼룩져 엉망이었고 덫에 물린 앞발은 뼈가 으스러졌는지 끔찍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 상태로 있었던 것일까? 노인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광경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노인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개는 더욱 맹렬하게 으르렁거릴 뿐이었습니다. 다가오면 물어버리겠다는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노인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둔 차에 녀석과 눈을 맞췄습니다. 이놈아, 내가 널 해치려는 게 아니다. 도와주려는 것이야. 노인의 진심이 전해지기라도 한 것일까? 한참을 대치하던 개의 경계심이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두꺼운 가죽 장갑을 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이 닿으려는 순간 개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노인의 손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과연 노인은 이 사나운 짐승의 경계심을 뚫고 무사히 녀석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선의는 오해받은 차에 또 다른 상처로 돌아오게 될까요? 노인을 향해 달려드는 개의 이빨은 날카로웠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탓에 공격은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두꺼운 가죽 장갑 위로 약한 충격이 전해졌을 뿐입니다.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엾은 저항에 더욱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 무섭겠지. 아프겠지. 노인은 다른 한 손으로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개의 몸이 움찔떨렸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개의 상처를 살피며 다른 손으로는 참나무 작대기를 덫의 용수철 부분에 끼워 넣었습니다. 낡고 녹슨 덫은 여간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작대기에 온 체중을 실었습니다. 으드득.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덫의 아가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개는 극심한 고통에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지만 이번에는 노인을 공격하는 대신 그의 옷자락을 약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고통을 견디기 위한 마지막 의지처를 찾은 듯 했습니다. 마침내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완전히 벌어졌고 노인은 재빨리 개의 피투성이 앞발을 빼냈습니다. 덫에서 풀려난 개는 그러나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통과 탈진으로 몸을 가눌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개의 몸을 감쌌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가 팔에 전해져 왔습니다. 집으로 가자. 가서 치료해야지. 노인은 개를 품에 안고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갔습니다. 이미 사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기와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유, 등불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개를 아랫목 따뜻한 곳에 눕혔습니다. 수십 년간 비어있던 아들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온기가 도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노인은 서둘러 구급상자를 가져와 개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물로 상처의 흙과 이물질을 씻어내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개는 치료하는 내내 작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노인의 손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다시 닥쳐올지 모를 위협에 대비하는 야생의 눈빛. 그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붕대를 감아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게다. 여긴 안전하다. 치료를 마친 노인은 부엌으로 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남은 북어포를 물에 불려 국을 끓였습니다. 기력을 회복하려면 무언가 먹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엎드려 있던 개가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식힌 북엇국을 그릇에 담아 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냄새만 맡을 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인은 그런 녀석을 재촉하지 않고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인간이 주는 음식에 대한 불신 혹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개는 아주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국물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뒤척임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생명이 무사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혹시 밤사이에 상처가 덧나는 것은 아닐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노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아랫목에 눕혀두었던 개가 방구석 가장 어두운 곳, 문 쪽에서 가장 먼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자신을 감시한 것처럼 그 눈빛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매일 3번 개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새 붕대로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끓인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와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개는 노인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몸을 잔뜩 긴장시켰고 노인이 다가가면 낮게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습니다. 음식도 노인이 방을 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마지못해 먹곤 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녀석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그토록 끔찍한 상처를 입었으니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과 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노인은 문 밖에서, 개는 방구석에서 서로를 멀찍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개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제 상처를 핥으며 구슬프게 울기도 했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노인 자신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마음의 문을 닫아건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두 존재. 노인은 어쩌면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노인은 이 깊은 트라우마에 갇힌 개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차가운 동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상처 입은 두 영혼의 교감은 과연 가능할까요? 노인과 개의 위태로운 동거가 일주일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개의 다친 다리는 눈에 띄게 좋아져 이제는 절뚝거리면서도 방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밭에 물을 주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방문을 살짝 열어두어 개가 자신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이 마루에 앉아 툇마루에 널어놓은 무말랭이를 뒤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 틈으로 자신을 훔쳐보던 개가 아주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어 마루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녀석을 쳐다보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계속해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노인은 그것이 개가 보낸 첫 번째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일까 하는 아주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녀석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개는 조금씩 문 밖으로 나오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마루 끝에 엎드려 노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더니 며칠 뒤에는 마당까지 내려와 햇볕을 쬐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노인이 가까이 다가가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전처럼 맹렬한 경계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개에게 억지로 이름을 붙여주지도 목줄을 채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가죽 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을 보는 순간 노인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마당에서 이 공을 차며 웃고 있었을 텐데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공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공을 개가 있는 쪽으로 툭 굴려보냈습니다. 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굴러온 공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내 앞발로 공을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개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하던 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리 가져와 보렴.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가 공을 입에 물고는 절뚝거리며 노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발치에 공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개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준 것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공을 집어들자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노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백구다. 내 아들 녀석이 흰둥이를 참 좋아했거든. 노인은 백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수십 년간 텅 비어있던 노인의 마음에 그리고 깊은 상처로 얼룩졌던 백구의 마음에 드디어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백구는 노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밭에 가면 밭둑에 엎드려 노인을 지켜보았고 노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더 이상 방구석에 웅크리지 않고 노인의 발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노인은 백구에게 말을 걸고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알아보고 말없이 서로를 위로하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노인이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바로 밀렵꾼 박씨였습니다. 그는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백구를 발견하자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개?
내가 덫으로 잡은 내 것인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당장 내놓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의 평화롭던 일상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노인은 박 씨의 위협으로부터 백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밀렵꾼 박 씨의 등장은 평화롭던 시골집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탁한 눈동자는 오직 한 곳 노인의 곁에 바싹 붙어 경계심을 드러내는 백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마을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젊어서는 노름빚에 쫓겨 야반도주했다가 몇 년 전 뻔뻔하게 다시 나타나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산을 오가며 닥치는 대로 짐승을 잡아다 팔아넘기는 위인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고 양심에는 가책이 없었습니다. 김민준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박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마른 몸은 박 씨의 다부진 체격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아이는 내가 산에서 구해온 것이야. 자네 덫에 걸려 죽어가던 것을 내가 살렸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구해, 웃기는 소리 마시오. 내 덫에 걸렸으면 그건 내 소유지. 법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수. 점유이탈물 횡령죄, 뭐 그런 거 모르슈? 그는 어디서 주워들은 법률 용어를 제멋대로 짓거리며 노인을 압박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이 쳐놓은 덫에 걸린 짐승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회색지대를 악용하는 그들의 논리는 늘 먼저 잡는 놈이 임자라는 억지에 가까웠습니다. 박 씨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구가 보통의 똥개가 아니라 값 비싸게 팔 수 있는 순종 진도견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백구가 아니라 돈다발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땅에 허락도 없이 덫을 놓은 건 자네야. 그 덫에 걸려 죽어가는 생명을 구한 게 나고 어느 법이 자네 편을 들어준단 말인가. 노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분노가 서렸다. 이 산은 그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밭을 일구고 아들과 함께 뛰어놀던 삶의 터전이자 추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신성한 공간을 박 씨 같은 자가 더럽히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노인의 완강한 태도에 심기가 뒤틀린 듯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좋게 말할 때 내놓으시지. 그 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넘기면 꽤 쏠쏠하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늙은이간 개 한 마리 끼고 있어봐야 뭐에 쓰겠수. 괜히 고집 부리다가 다치지 마시고.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홀로 사는 약한 늙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거친 손이 백구를 향해 뻗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인의 등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백구가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크르르릉, 웰, 왈. 백구는 박 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앞발이 아직 온전치 않았지만 그 기세는 마치 거대한 상과도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떨던 떠돌이 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려는 굳건한 수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백구의 이빨 사이로 분노의 포말이 튀었고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를 뒤흔들듯 우렁찼습니다. 박 씨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렇게 작은 개에게서
저런 기백이 뿜어져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놈의 개새끼가 당황한 그는 길 옆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어 백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백구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더욱 거세게 지저댔습니다.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박 씨를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 씨가 한 걸음 다가서면 백구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결코 자신의 주인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백구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작은 생명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유대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백구와 대치하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 저 개는 반드시 내 손에 넣고 말 테니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줄 아시오. 그는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고는 살인문을 박차고 사라졌습니다. 박 씨가 사라지자 백구는 그제야 짖는 것을 멈추고 노인에게 다가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괜찮으시냐고 제가 지켜드렸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정말 고맙다. 위협은 사라졌지만 노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결코 이대로 포기할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백구를 빼앗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백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노인의 깊은 시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길한 그림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짙은 어둠 속으로 잠시 몸을 숨겼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남기고 간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노인의 집 주변을 맴돌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노인은 산에서 나무를 할 때나 밭일을 할 때면 어김없이 숲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녀석의 후각과 청각은 노인보다 훨씬 예민해서 박 씨의 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낮은 경고의 울음소리를 내며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이제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떠돌이 개였던 녀석은 이제 김민준 노인의 유일한 가족이자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후 백구의 본능적인 영민함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녀석은 마치 훈련받은 경비견처럼 집 주변을 순찰했고 낯선 소리나 냄새에는 어김없이 반응했습니다. 특히 박 씨에 대한 적개심은 대단해서 그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실려오기만 해도 맹렬하게 지저대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Well. 조용하던 집안이 백구의 자지러지는 듯한 짖음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백구는 미친 듯이 짖어대며 부엌 쪽으로 난 창문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노인이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창문 바로 아래에 시커먼 그림자가 황급히 몸을 숨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는 백구가 잠든 틈을 타 닭장에 있는 닭들을 훔치려 했던 모양입니다. 만약 백구가 아니었다면 노인은 아침이 되어서야 텅 빈 닭장을 발견하고 땅을 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백구의 존재가 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를 넘어 노인의 재산과 안전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웬개 한 마리를 주워와 애지중지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백구가 박 씨의 행패를 막아내는 것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놈 참 물건일세. 보통 영물링 우이 아니야? 사람들은 백구를 칭찬하며 박 씨의 악행을 비난했습니다. 박 씨의 계획이 번번이 백구에게 막히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제 백구를 훔치는 것을 넘어 아예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더욱 교활한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소시지 몇 개를 들고 노인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엔 내가 미안했수. 술김에 괜한 소리를 했지. 이게 참 똑똑한 것 같아서 내가 개밥이라도 좀 주려고 가져왔수.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소시지를 백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백구는 소시지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박 씨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릴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박 씨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 소시지에는 분명 독약이 들어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노인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섣불리 화를 냈다가는 무슨 짓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네. 우리 백구는 내가 주는 밥 아니면 먹지 않아. 그 더러운 것 가지고 썩 돌아가게. 박 씨의 얼굴에서 거짓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떴지만 그의 눈빛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박 씨가 던져놓고 간 소시지를 불쏘시개로 집어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소시지가 타들어가며 역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노인은 백구를 끌어안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곳을 떠날 수 없다면 박 씨의 위협으로부터 백구를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일상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백구와 함께 집 주변의 산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또 다른 덫을 놓지는 않았는지 혹은 다른 해코지를 하려고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노인의 마음을 아는지 순찰을 돌 때면 더욱 기민하게 주변을 살피며 앞장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언제부턴가 정해진 순찰길을 벗어나 자꾸만 산속 더 깊은 곳으로 노인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 많은 탓이려니 생각했지만 백구의 행동은 집요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방향, 같은 길을 향해 노인을 재촉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험한 골짜기로 노인조차 거의 발길을 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백구는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저토록 끈질기게 노인을 이끌려는 것일까요? 이름 없는 수호자였던 백구는 이제 미스터리한 안내자가 되어 노인을 알 수 없는 운명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기이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노인이 나서기만 하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방이다가도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산의 북동쪽 골짜기를 향해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범바위골이라 부르는 험준한 곳으로 길이 험하고 맹수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누구도 즐겨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이 다른 길로 가려 하면 백구는 길을 막아서고 낑낑거리거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며 기어코 그쪽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처음 며칠간 노인은 백구의 고집을 꺾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야만 하는 중요한 사명이라도 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노인은 결국 백구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짐승의 직감이라는 것이
때로는 인간의 이성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것을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백구가 박 씨의 또 다른 음모를 감지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백구의 비밀스러운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백구는 익숙한 길잡이처럼 앞장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덤불이 우거진 곳에서는 잠시 멈춰 노인이 지나갈 길을 확인했고, 길이 가파른 곳에서는 노인의 속도에 맞춰 걸음을 늦추는 영리함을 보였습니다. 노인은 백구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유심히 살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숲과 이따금씩 들려오는 새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목적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녀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능선을 타고 계곡을 건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 남짓 걸었을까? 백구는 어느 커다란 상수리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코를 박고 무언가 냄새를 맡는 듯 킁킁거리다가 이내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호기심이 생겨 백구가 파는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일부러 파묻은 것처럼 보이는 낡은 장기알 몇 개가 묻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깊은 산속에 장기알을 묻어둔 것일까? 다음 날도 백구는 노인을 이끌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멈췄던 상수리나무를 지나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녀석이 멈춘 곳은 작은 계곡 옆, 이끼 낀 바위 앞이었습니다. 백구는 또다시 그 앞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녹슨 쇠젓가락 한 짝이 나왔습니다. 연이은 기이한 발견에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기알과 쇠젓가락,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왜 이런 곳에 묻혀 있는 것일까? 마치 누군가 길을 따라 흔적을 남겨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이상한 발견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백구가 이끄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땅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깨진 사기그릇 조각, 낡은 고무신 한 짝, 심지어는 아들의 어릴 적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조각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조각칼을 발견한 순간 노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들 수호의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아 나무를 깎아 여러 가지를 만들곤 했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유품이 왜 이런 깊은 산속에 묻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찾아내는 물건들은 모두 자신이 혹은 아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가듯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파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백구는 정말로 영물인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발견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일관적이었습니다. 백구가 남기는 의문의 발자국은 노인을 과거의 시간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기억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들과의 추억들이 백구가 파내는 낡은 물건들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노인은 이제 백구의 산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은 또 어떤 과거의 조각을 만나게 될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백구의 뒤를 따랐습니다. 백구는 마치 노인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는 듯 하루도 쉬지 않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째 되던 날, 백구는 그동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험한 곳으로 노인을 이끌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아래 세찬 물줄기가 떨어지는 작은 폭포 앞에 다다라서야 백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폭포수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그 소리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폭포 뒤 물줄기와 넝쿨에 가려져 있는 그곳에 어두운 동굴의 입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백구는 대체 왜 노인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일까요? 저 어둡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동굴 속에는 과연 무엇이 노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 입구를 발견한 순간 김민준 노인의 머릿속을 스치는 강렬한 기억의 파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아들 수호가 아직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노인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나무를 캐고 다람쥐를 쫓으며 산을 누비던 아들은 유독 이 범바위고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저 폭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보물섬에 나오는 해적들의 비밀 동굴 같은 게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아들은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말했었습니다. 노인은 당시 아들의 엉뚱한 상상력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저런 곳에는 뱀이나 무서운 짐승이 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아들의 호기심을 만류했지만 사실 노인 자신도 언젠가 아들과 함께 저 폭포 뒤를 탐험해 보리라 마음먹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농사일과 고된 삶에 치여 그 약속은 까맣게 잊혔고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산에 오는 것조차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과의 추억이 깃든 모든 장소가 그에게는 슬픔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백구가 바로 그 장소로 자신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백구가 앞서 발견했던 장기알, 쇠젓가락, 그리고 아들의 조각칼, 그것들은 모두 과거에 아들과 함께 이 산을 오르내리며 남겼던 흔적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아버지 몰래 자신만의 보물들을 이 길목 곳곳에 숨겨두며 이곳을 비밀기지로 삼았던 모양입니다. 백구는 땅속 깊이 묻힌 그 희미한 채취를 따라 아들이 남긴 시간의 발자국을 정확히 짚어냈던 것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폭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이미 넝쿨을 헤치고 동굴 입구로 들어가 고개를 내밀며 노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들어가마. 노인은 배낭에서 손전등을 꺼내 입에 물고 미끄러운 바위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폭포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등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 저 동굴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비밀의 동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굴 입구는 성인 한 명이 겨우 허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와 함께 흙냄새,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인이 손전등을 비추자 동굴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바닥은 비교적 평탄했고 천장에서는 간간히 물방울이 떨어져 신비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백구는 이미 동굴 안쪽으로 달려가 어둠 속에서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백구의 뒤를 따라 동굴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과거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흙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걸었던 길, 아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훌쩍 커버린 아들이 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아버지, 이제 오셨어요? 하고 말을 걸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 이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산은 노인에게 있어 아들의 산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아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추억이 곳곳에 배어 있는 곳, 아들을 잃은 후 그 추억이 너무 아파 외면하고 외면했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인은 더 이상 이 산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구가 이끄는 이 길의 끝에서 그는 어쩌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슬픔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갔을까? 동굴은 넓은 공간과 함께 막다른 벽에 다다랐습니다. 백구는 그 벽 앞에서 멈춰서서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공기는 유난히 달랐습니다. 처음 입구에서 맡았던 그 낯선 향기가 훨씬 더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흙냄새와는 다른 잘 숙성된 술이나 장장에서 나는 듯한 깊고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노인이 손전등으로 벽을 비추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범한 흙벽처럼 보였던 곳에 주변의 흙과는 미세하게 색깔이 다른 사각형 모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흙으로 입구를 위장해 놓은 것처럼 백구는 그 위장된 벽을 앞발로 긁으며 빨리 열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노인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동굴은 단순한 자연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무언가를 숨겨놓은 비밀의 공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벽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아들이 발견했던 비밀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 산이 품고 있는 거대한 비밀의 시작일까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흙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노인의 손끝에 닿은 흙벽은 단단했지만 가장자리 부분을 눌러보자 미세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무 판자 같은 것으로 입구를 막고 그 위에 흙을 덧발라 위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구는 노인의 행동을 이해했다는 듯 더욱 신이 나서 짖으며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도 주머니에서 작은 호미를 꺼내 백구를 도왔습니다. 마른 흙이 부슬부슬 떨어져 나가자 이내 짙은 갈색의 낡은 나무 판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판자는 여러 개를 이어 붙여 만든 문 형태였고 이음새 부분에는 굵은 칠넝쿨로 엮은 손잡이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지났을 법한 낡은 모습이었지만 동굴 안에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 덕분인지 거의 썩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칠넝쿨 손잡이에 힘을 주어 당겼습니다. 끼익! 오래된 나무가 마찰하며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판자문이 뻑뻑하게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부터 더욱 강렬하고 깊은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술이나 장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향기, 기다림의 향기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손전등 빛을 비추는 순간 노인은 저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판자문 뒤편으로는 또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입구보다 훨씬 더 넓고 천장도 높은 마치 거대한 항아리 창고와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동굴벽을 따라 크고 작은 항아리 수십 개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것은 어른머리만 한 것부터 큰 것은 노인의 허리 높이까지 오는 거대한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은 저마다 두꺼운 한지로 입구가 봉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묵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가 한 항아리의 한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자 임자년린 즈니엔 동지동즈라는 글씨와 함께 청주 징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자년이라면 노인은 손가락을 꼽아 연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무려 50년도 더 된 세월이었습니다. 노인의 아버지가 아직 젊었던 시절의 연호였습니다. 다른 항아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 중년가 있고 년 입이 쉬운 리춘 탁주 좋아 기웃다. 가빈용 캬 인냉 한로 과하주 고사켰. 항아리에 적힌 것은 모두 술의 종류와 그것을 담근 날짜였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비밀 양조장이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술 창고였던 것입니다. 노인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술 빚는 솜씨가 뛰어나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가 빚은 술은 맛과 향이 깊어 잔칫날이나 명절이면 서로 얻어가려고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와 약극 25 전쟁을 거치며 가세가 크게 기울자 밀주미 주 단속을 피하고 가업을 잇기 위해 남몰래 산속에서 술을 빚는다는 소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그저 뜬 소문으로만 여겼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 깊은 산속 동굴에 비밀 양조장을 만들고 수십 년간 정성껏 빚은 술을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 수호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 어쩌면 아들은 우연히 이 동굴을 발견하고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자신만의 보물 지도를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쓸어 보았습니다. 항아리 표면의 차가운 감촉을 통해 아버지의 땀과 정성,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도 자식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아마도 세상이 너무 험악하여 이 유산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화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그때 이 가치를 알아볼 후손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며 묵묵히 술을 빚고 봉인했을 터입니다. 백구는 그 거대한 비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조용히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유산은 영원히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백구는 단순히 아들의 흔적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간 이 동굴을 지켜온 산의 정기,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혼이 백구의 몸을 빌려 노인을 이곳으로 이끈 것일지도 모른다는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노인은 손전등으로 동굴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항아리들 외에도 술을 빚는 데 사용했을 법한 낡은 도구들과 잘 마른 땔감들이 한쪽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가장 안쪽 다른 항아리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유독 검은 천으로 덮인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그 상자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그 상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비밀은 어쩌면 저 상자 안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노인이 검은 천으로 덮인 나무 상자에 다가가자 백구가 먼저 다가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듯 백구는 곧 노인을 돌아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습니다. 오랜 세월의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지만 그 아래의 상자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습기에 강하고 좀이 슬지 않는 오동나무로 만든 제법 공들여 짠 궤짝이었습니다. 궤짝에는 자물쇠 대신 정교하게 깎은 나무 빗장을 이용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가장 내밀한 비밀일 것입니다. 자신이 이것을 열어볼 자격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남긴 것은 결국 후손을 위함이었을 터. 그리고 백구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노인은 결심을 굳히고 나무 빗장을 조심스럽게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삐걱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궤짝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잘 마른 약재와 종이에서 나는 듯한 쿰쿰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괴짝의 맨 위에는 두껍게 여러 겹으로 싼 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한지를 걷어내자 그 아래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지만 그 위에 쓰인 가양주 비법 자니양 지우미파 이라는 5글자는 힘있는 필체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나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책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주를 빚는 방법과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을 쓰고 어떤 누룩을 띄우며 술을 빚는 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술이 어떻게 익어가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긴 비금미지이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는 잘 말린 꼬집과 약초들이 끼워져 있었는데 이는 술의 향과 효능을 더하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책을 통해 단순히 술 빚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며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렸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 아버지는 이 동굴에서 술을 빚으며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술이 세상에 알려져 가문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시름을 달래줄 것이라는 희망을 한가리마다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책 아래에는 또 다른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일지리치였습니다. 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일지는 그날그날의 날씨와 농사일, 나라의 큰 사건들, 그리고 술을 빚으며 느낀 소회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일지를 읽어 내려가다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수호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인 수호가 유독 자신을 따르고 술 빚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기특하게 여겨 언젠가 이 비밀을 물려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호 저놈이 오늘 산에서 동굴을 하나 찾아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가 술을 빚는 바로 이 동굴이다. 녀석의 눈을 보니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눈치다. 모른 척해 주었지만 언젠가 저놈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할 때가 오겠지. 부디 이 무거운 유산이 녀석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세오라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이 동굴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가 찾아냈던 그 수많은 물건들은 아들들이 동굴을 오가며 남겼던 그만의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노인은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고로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백구를 보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지 마지막 장에는 땅 문서 몇 장과 작은 주머니가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땅 문서는 바로 이 산, 범바위골 일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이 땅을 남몰래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 안에는 놀랍게도 순금으로 만든 작은 거북이 3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자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남겨둔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괴짝을 닫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한가리, 가문의 비법이 담긴 책, 아버지의 일생이 담긴 일지, 그리고 자손을 위한 마지막 유산까지 이 동굴은 숨겨진 시간의 향기로 가득 찬 김씨 가문의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이어가야 할 책임은 온전히 노인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든든한 백구가 있었고 가슴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남긴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오래된 수랑아리의 한지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맑고 깊은 향기가 동굴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동굴 입구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노인과 백구의 뒤를 몰래 밟아온 탐욕에 눈이 먼 밀렵꾼 박씨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밀렵꾼 박씨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환희가 뒤섞인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과 백구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매일같이 같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는 며칠간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비밀스러운 동굴과 그 안에 감춰진 엄청난 가치의 유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걸 숨겨놓고 계셨구만. 영감님, 박 씨는 동굴 안을 휘휘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수십 개의 수랑가리와 노인이 손에 든 괴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것들이 보통 물건이 아니며 엄청난 돈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전통주라 이거 한 병에 수백만 원은 좋게 받겠는데 아니 부르는 게 값이겠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김민준 노인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박 씨와 마주섰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일지가 들려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백구가 으르렁거리며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혼이 깃든 신성한 공간이자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 씨 같은 추악한 탐욕에 더럽혀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긴 자네가 있을 곳이 아니네. 당장 돌아가게.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어허, 영감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슈. 이제 여긴 내 차지야. 임자 없는 물건은 먼저 발견한 놈이 임자라고 내가 아까 말했지 않소. 그는 동굴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마치 이곳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 괴짝 이리 내놓고 조용히 나가시오. 그럼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노인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일지를 품 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술 빚는 데 쓰던 단단한 나무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곳의 그 무엇도 내 놈 손에 넘겨줄 수 없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유산이다. 노인의 외침과 동시에 백구가 먼저 박 씨를 향해 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몰래 준비해 온 굵은 그물망을 꺼내 백구를 향해 던졌습니다. 날렵하던 백구도 피할 틈 없이 그물에 온몸이 묶여 버둥거렸습니다. 이 영악한 개새끼, 너부터 처리해야 일이 쉽지. 박 씨는 그물에 걸린 백구를 발로 걷어차 동굴 구석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백구야? 노인이 절규하며 박 씨에게 달려들었지만 젊고 힘이 좋은 박 씨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노인이 휘두른 방망이를 가볍게 피하고는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까불기는 늙었으면 얌전히 골방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박 씨는 노인을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노인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박 씨는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노인에게서 빼앗은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무엇가 들었나. 그는 가양주 비법 책을 꺼내 휙휙 넘겨보더니
이딴 건 돈도 안 되고 하며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와 금 거북이가 든 주머니를 발견하자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오호, 금, 땅 문서까지. 영감. 보통 부자가 아니었구만.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이 더럽혀지는 것을 본 노인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다. 내 놈 같은 버러지에게 줄 수 없어. 그 순간 그물 속에서 버둥거리던 백구가 필사적인 힘으로 그물코 하나를 이빨로 끊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진 틈으로 재빨리 몸을 빼내어 모든 것을 빼앗고 돌아서려는 박 씨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탐욕의 추격은 이제 노골적인 강탈로 변했습니다. 박 씨는 노인이 평생을 바쳐도 모을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동굴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는 아들의 굳은 의지와 주인을 지키려는 충견의 용기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 속 동굴, 이제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가 금 거북이와 땅 문서를 움켜쥐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무서운 기세로 달려든 백구가 그의 종아리를 힘껏 물었습니다. 아기!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허둥댔지만 백구는 한번 문 것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깊숙이 이빨을 받고 매달렸습니다. 진돗개의 무는 힘, 즉 치악력치, 의리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서 전문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멧돼지의 가죽도 뚫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강력한 힘이 지금 박 씨의 다리에 고스란히 박혀들고 있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박 씨는 고통의 얼굴을 찡그리며 백구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백구가 매달린 다리를 벽에 마구 부딪혔지만 백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결코 물고 있던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김민준 노인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옆에 떨어져 있던 나무 방망이를 다시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 놈의 탐욕이 결국 내 놈을 물게 될 것이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는 한쪽 다리에 백구를 매단 채 다른 손으로는 허리춤에서 급하게 등산용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오지마. 오면 이 개새끼 목을 따버릴 테다. 그는 칼을 들어 백구를 위협하며 동시에 노인의 접근을 막으려 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는 늙은 노인과 충견,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스러운 밀렵꾼. 좁고 어두운 동굴은 이제 생사를 건 결투의 장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멈칫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놓아줘라.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고 조용히 가게 해주겠다. 이건 마지막 경고다. 하지만 박 씨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시끄러워. 늙은이. 둘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 가질 거야. 박 씨는 칼을 쥔 손을 휘둘러 노인을 공격했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몸을 숙여 칼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몸은 젊은 박 씨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몇 번의 공격을 피하는 사이 노인의 어깨가 칼날에 스쳐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손에 쥔 방망이를 놓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방망이와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 그리고 백구의 고통스러운 으르렁거림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의 사투는 마치 빛과 어둠의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온 노인의 삶과 남의 것을 빼앗아 쉽게 살려는 박 씨의 삶이 이 좁은 동굴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공격은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빨리 노인을 쓰러뜨리고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죽어! 박 씨는 온 힘을 다해 노인의 머리를 향해 칼을 내리찍었습니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방망이를 들어 칼을 막았지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방망이가 손에서 놓쳐져 동굴 바닥을 굴렀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박 씨가 쓰러진 노인의 위로 올라타 칼을 목에 겨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영감. 박 씨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스호야, 미안하다. 이 유산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크르릉 하는 맹수의 포효와도 같은 소리와 함께 다리를 물고 있던 백구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녀석은 다리 대신 칼을 쥔 박 씨의 팔뚝을 정확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유악! 예상치 못한 공격에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습니다. 백구의 이빨이 그의 팔뚝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구의 필사적인 역습으로 노인은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박 씨는 칼을 잃었고 한쪽 팔은 백구에게 물려 무력화되었습니다. 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을 기어 방망이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어둠 속의 사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백구의 충성심이 과연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궁지에 몰린 박 씨가 또 다른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까요? 동굴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박 씨는 백구에게 팔을 물린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백구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이 빌어먹을 개새끼? 자비와이, 놓으란 말이야. 폐어국. 둔탁한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백구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결코 박 씨의 팔을 놓지 않았다.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고통을 초월하고 있었다. 그만둬. 이 악마 같은 놈. 김민준 노인은 피를 흘리는 백구의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일어나 나무 방망이로 박 씨의 등을 힘껏 내리쳤다. 아기. 비명을 지르며 박 씨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충격으로 백구에게 물린 팔이 더욱 깊이 찢어졌다. 세 명의 사투는 이제 뒤엉켜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씨는 노인을 뿌리치고 일어나 동굴벽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는 백구가 물고 있는 팔을 그대로 벽에 내리찍었다. 백구는 결국 힘이 다했는지 짧은 신음과 함께 박 씨의 팔을 놓고 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축 늘어진 백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백구야, 백구야. 노인이 절규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박 씨는 피가 철철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거추장스러운 개새끼는 처리했고 이제 영감 차례군.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칼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바로 그때였다. 노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박 씨의 등을 밀쳤다. 내 놈만은 용서 못한다. 중심을 잃은 박 씨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동굴 안쪽에 쌓여있던 수랑아리, 더미 위로 넘어졌다. 와장창 수십 년간 고요히 잠들어 있던 항아리들이 박 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동굴 바닥은 깨진 항아리, 조각과 수십 년 묵은 술로 흥건해졌다.
맑고 깊은 술 향기가 동굴 안에 진동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이 파괴되는 비극의 향기였다. 노인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항아리들이 무너지면서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던 동굴벽의 일부가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쿠르르릉, 공. 동굴 전체가 흔들리며 천장에서 흙과 돌멩이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이게 무슨... 박 씨는 혼비백산하여 일어나려 했지만 무너져 내린 커다란 바위 하나가 그의 발목을 덮쳤다. 유아! 박 씨의 끔찍한 비명이 동굴을 울렸다. 그의 발은 바위에 깔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탐욕의 추격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덫에 가두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었다. 노인은 급히 동굴 입구 쪽으로 몸을 피했다. 잠시 후 붕괴가 멈추자 동굴 안은 자욱한 흙먼지와 정적만이 감돌았다. 노인은 기침을 하며 주위를 살폈다. 박 씨는 바위에 다리가 깔린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백구는 여전히 구석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백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숨은 붙어 있었다. 하지만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아 위중한 상태였다. 백구야, 정신 차려라. 제발. 노인의 눈물이 백구의 하얀 털 위로 떨어졌다. 그때 노인은 무너진 벽 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벽이 무너지면서 그 뒤편으로 새로운 공간이 드러난 것이다. 그곳에서는 동굴의 다른 곳과는 다른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곳은 동굴의 끝이 아니라 외부로 통하는 또 다른 출구처럼 보였다. 이 동굴은 막다른 곳이 아니었다.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쩌면 이 통로를 이용해 밀주 단속을 피했을지도 모른다. 이 기적 같은 발견이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노인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백구의 생명이었다. 살려주시오. 어르신, 바위에 깔린 박 씨가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인을 죽이려 들었던 악마였지만 이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떠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노인은 잠시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저 자를 구해야 할까? 자신과 백구를 죽이려 했던 자를.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박 씨는 과다출혈이나 동굴 추가 붕괴로 죽게 될 것이 분명했다. 노인은 갈등에 휩싸였다. 복수심과 인간의 마지막 양심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과연 백구는 이 깊은 산속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몸싸움의 충격으로 드러난 새로운 공간은 희망의 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고 있었다. 박 씨의 애처로운 신음이 동굴 안에 메아리쳤지만 김민준 노인의 시선은 오직 품에 안은 백구에게만 향해 있었다. 백구의 숨결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하얀 털은 붉은 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단 1분 1초가 시급했다. 마을까지 내려가 도움을 청하기에는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노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가는 듯했다. 평생을 겪어온 그 어떤 시련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 백구의 역습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물론 물리적인 공격은 아니었다. 정신을 잃어가던 백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앞발을 들어 노인의 품에 안겨있던 아버지의 일지를 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낑 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그 행동은 마치 노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절박한 신호처럼 보였다. 노인은 백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황급히 아버지의 일지를 펼쳤다. 혹시 이곳의 위급 상황에 대한 단서라도 있는 것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일지의 후반부, 아버지가 노년에 접어들어 쓴 부분에서 노인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다. 오늘 동굴 뒤편에 숨겨진 통로를 따라가 보았다. 그 끝은 범바위골 정상북은 해가 가장 잘 드는 양지 바른 곳과 이어져 있었다. 오래전 약초꾼들이나 다니던 샛길인 모양이다. 혹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길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굴 안쪽의 샘물은 물맛이 유난히 차고 맑아. 상처에 바르면 지혈이 되고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더구나. 신비한 약처녀 쟨 이미 틀림없다. 아버지의 기록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노인은 손전등을 들고 동굴 안을 미친 듯이 살폈다. 과연 무너진 벽 너머 새로 드러난 공간 한쪽 구석에서 바위 틈을 비집고 맑은 물이 솟아나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약천이 분명했다. 노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수건을 적셔 백구의 머리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차가운 물이 닿자 백구가 희미하게 몸을 떨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콸콸 쏟아지던 피가 조금씩 멎기 시작했다. 기적이었다. 노인은 몇 번이고 약천의 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자신의 속옷을 찢어 만든 임시 붕대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압박했다. 백구의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완전한 치료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마을로 내려갈 때까지 버틸 시간은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박 씨의 문제였다. 그는 여전히 바위에 깔린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어르신, 제발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어들어가 있었다. 노인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백구의 머리를 돌로 내리치던 그 잔인한 모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외면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일지에 담긴 또 다른 구절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술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빚는 것이지 사람을 해하기 위해 빚는 것이 아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무게 앞에서는 누구나 겸허해져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술을 빚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비수처럼 노인의 가슴에 꽂혔다. 노인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박 씨에게 복수하는 대신 아버지의 유지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기다리게, 내가 가서 사람을 불러올 테니. 노인의 말에 박 씨는 감격한 듯 눈물을 흘렸다. 노인은 정신을 차린 백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아버지의 일지에 적힌 대로 무너진 벽 너머의 비밀 통로로 향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끝에서는 분명 바깥의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 길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백구의 마지막 역습은 단순히 박 씨를 막아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인에게 잊고 있던 아버지의 지혜를 일깨워주고 용서와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진정한 기적의 역습이었던 셈이다. 과연 노인은 무사히 산을 내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아버지의 유산은 과연 제 가치를 인정받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인가? 동굴 밖,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고요했다. 비밀 통로는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노인은 백구를 안고 어둠 속을 더듬어 나아갔다. 축축한 흙벽을 따라 걷기를 10여 분, 마침내 통로의 끝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과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일지에 적힌 대로 범바위골 정상 부근의 양지 바른 비탈이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익숙한 샛길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노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 품에 안긴 백구의 미약한 온기가 그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게 만들었다. 한시라도 빨리 수의사에게 보여야 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밭에서 일하던 이웃 주민이 피투성이가 된 노인과 그의 품에 안긴 백구를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다. 아니, 김 영감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다치셨어요? 노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다급하게 말했다. 백구가 다 죽어가네. 그리고 박서방이 산속 동굴에 바위가 무너져 깔려 있어. 노인의 충격적인 말에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다. 이웃은 즉시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이장에게 사실을 알렸고 이장은 곧바로 멜식 구에 신고했다. 잠시 후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이 도착했고 노인은 그들을 이끌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청년 몇몇도 구조를 돕겠다며 노인의 뒤를 따랐다. 노인은 구급대원에게 백구를 조심스럽게 인계했다. 이 아이부터 살려주시오. 제발. 구급대원은 백구의 상태를 살피더니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는 급히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노인은 이제 백구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잠시 안도했지만 곧이어 경찰과 함께 동굴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은 무거웠다.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유산을 양지로 이끌어내야 할 때였다. 노인의 안내에 따라 동굴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참혹한 현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깨진 항아리, 조각과 술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동굴,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바위에 다리가 깔린 차에 신음하는 박 씨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구조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이용해 바위를 들어 올리는 동안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박 씨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의 다리는 심하게 골절되어 당분간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고통과 분함이 뒤섞인 눈으로 노인을 노려보았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경찰은 노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었다. 노인은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백구를 구하게 된 첫 만남부터 박 씨의 계속된 협박, 그리고 백구가 자신을 동굴로 이끌어 아버지의 유산을 발견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기구하고 놀라웠다. 경찰은 노인의 말을 모두 기록하고 동굴 안에 남아있던 가양주 비법책과 아버지의 일지, 그리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중요한 증거물로 수집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산골 마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십 년간 동굴에서 숙성된 전통주와 가문의 비법, 그리고 충견백구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사람들은 밀렵꾼의 악행에 분노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을 구한 백구의 충성심에 감동했으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아버지의 유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민준 노인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전통주 전문가와 역사학자들도 동굴을 조사하겠다며 찾아왔다. 노인의 조용하던 삶은 이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기적의 메아리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지만 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세상은 아버지의 유산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줄까? 아니면 또 다른 탐욕의 대상이 되어 상처만 남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으로 실려간 백구는 과연 무사할까?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다. 백구는 마을에서 가장 큰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다. 박 씨가 휘두른 돌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두개골에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있는 위중한 상태였다. 수의사는 수술을 하더라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준 노인은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 하느님과 아버지 그리고 먼저 간 아들에게 백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그 작은 생명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마침내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백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인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수많은 튜브를 꽂은 채 누워있는 백구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백구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세상은 노인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특히 동굴에서 발견된 수랑아리들은 고고학적 발견에 가까운 화제가 되었다. 국립박물관과 주류연구소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동굴을 정밀 조사한 결과 항아리 안에 남아있던 술들은 단순한 밀주가 아니라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조선시대의 양조법을 그대로 복원하여 빚은 매우 희귀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버지의 가양주 비법, 즉 역시 사라질 뻔했던 우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 대기업과 부유한 수집가들에게서 연락이 빗발쳤다. 그들은 남은 수랑아리와 양조 비법을 수백억 원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했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노인은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것은 돈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삶과 혼이 담긴 유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유산을 개인의 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노인의 결심은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정부는 노인의 뜻을 존중하여 동굴과 그 일대를 국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 주류 회사는 노인과 협력하여 아버지의 비법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주를 생산하고 그 수익금으로 김민준 문화유산 보존재단을 설립하여 전국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버지의 유산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며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한편 병원에 입원한 밀렵군 박 씨는 특수강도상해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추격은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끝을 맺게 되었다.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백구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가 백구의 곁을 지켰다. 그는 백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백구야, 일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 함께 할 일이 아주 많아. 아버님의 술도 다시 빚어야 하고, 네, 덕분에 생긴 좋은 일들도 함께 봐야지. 제발 눈을 뜨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도 노인은 여느 때처럼 백구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미동도 없던 백구의 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노인은 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토록 기다렸던 기적이 일어났다. 백구가 아주 천천히 눈을 뜬 것이다.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백구는 힘겹게 꼬리를 한번 작게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주인님,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호였다. 노인은 백구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진정한 기적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유산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작은 생명의 존재 그 자체였다. 백구가 돌아오면서 비로소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몇 달 후 김민준 노인의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예전보다 더욱 늠름해진 백구가 있었고 아버지의 유산을 잇기 위해 찾아온 젊은 양조가들과 마을 사람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동굴의 술은 백구의 눈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져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노인은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함께 걷던 그 길, 백구가 처음 자신을 이끌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백구는 익숙한 길을 벗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산의 더 깊숙한 곳으로 노인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수백 년 묵은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백구는 그 소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백구는 또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아들의 산이 품고 있는 비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진짜 기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